work so hard. As the country 여기 세계를 이끌던 한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국의 우수성을 확신했고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마주한 현실은 그의 모든 신념을 뒤바꾸어 놓았죠. 편견에 사로잡힌 아버지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딸의 이야기. 20년차 경제부 기자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변화의 순간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쿠라 히로시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수석 경제부 기자로 20년 동안 일본 경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기록해왔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도쿄 시나가와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아내 유키코와 17살 딸 마이, 그리고 대학생 아들 켄타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이에요. 신문사에서 제 기사는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일본 제조업의 우수성을 다룬 연재물로 작년에는 일본 경제 저널리스트 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도토루 커피와 함께 경제신문을 검토하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죠.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버블 경제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일본의 경제력은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날 제 확신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제 그만 구시대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주말 아침,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던 제게 딸 마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애는 또다시 한국의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죠. 마이, 아빠가 몇 번을 말했니? 공부에 방해되는 그런 것들 말고. 방해라뇨? 아빠야말로 언제까지 옛날 이야기만 하실 거예요? 제 친구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만든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요. 일본 제품은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마이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야. 너희가 모르는. 아빠 세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일본은 이제 없어요. 우리 세대는 달라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아세요? 창 밖으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길 건너 카페에서 한국 아이돌 노래가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젊은이들로 가득한 그곳에서는 한국어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달리 시부야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서울의 한 거리를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즐비했고 식당가에는 한국식 치킨집과 떡볶이 가게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있는 편의점에 들러 물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한국 문화에 열광하나요? 히로시 씨, 시대가 변했잖아요. 한국은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현금하고 도장을 들고 다녀야 하고. 그날 저녁 편집실에서 야근을 하며 계속해서 마이의 말과 거리에서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최근 10년간의 경제 지표가 가차없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한때 일본이 지배하던 산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위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히로시 씨, 아직도 일하고 있나? 다나카 편집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저 인사만 하고 말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한국 특파원을 자원하고 싶습니다. 다나카 편집장의 눈이 커졌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본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말 뒤처지고 있는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자네라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좋은 기사를 써줄 거라 믿네. 다음 주부터 준비하도록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죠. 옆자리의 여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고 맞은편의 회사원은 한국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전자제품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현관문을 열자 마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문을 두드리고 공부하라고 했겠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서재에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숫자들이 제 고정관념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1인당 GDP 추기였어요.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20년 전 제가 받은 첫 기자상 상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때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을까요? 책상 위에는 아직 쓰지 않은 원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취재 결정 후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국 전날 밤, 마이는 여전히 제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제 여행 가방 옆에 슬그머니 한국어 회화책을 놓아두었더군요. 그 작은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후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입국장에서 눈에 띈 것은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제 손에 들린 현금 다발이 오히려 낯설어 보일 정도였죠. 저기, 공항철도 티켓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자동 발매기를 가리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다가가 일본 엔화를 넣으려는 순간 기계가 제가 내민 지폐를 완강히 거부했죠.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 청년이 다가왔어요. 휴대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시면 돼요. 현금은 받지 않네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그 청년의 도움으로 환전소를 찾아가 원화로 바꾼 뒤에야 겨우 티켓을 살 수 있었죠. 서울행 공항철도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취재 계획을 다시 검토했어요. 그때 옆자리 승객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기,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나요? 당연하죠. 와이파이도 무료고 데이터도 잘 터지니까요. 마치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듯한 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역사가 스크린도어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들이 떠올랐죠. 아직도 종이로 된 시간표를 벽에 붙여놓고 일부 역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호텔로 향하는 길에 잠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자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직원조차 거스름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현금 결제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손님, 다음번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사용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포인트도 적립되고 이런 식의 친절한 조언이 오히려 가슴을 답답하게 했죠. 저녁이 되어 명동 거리로 나섰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카페들,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들.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날부터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일본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던 제 다짐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여전히 거리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고 대학생들로 보이는 무리가 24시간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쿄의 밤거리가 9시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호텔방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제 고정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노트북을 다시 켜고 첫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 마이가 준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보았어요. 첫 페이지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편견 없이 봐주세요. 우리도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딸아이의 메시지를 읽으며 취재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증명하려 했던 일본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호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취재 일정을 고민하던 중 마이가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았어요. 아빠, 우연히 봤는데 테크크런치에서 한국 스타트업 특집을 했더라고요. 한국의 20대 CEO들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대요. 아빠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기사를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 창업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죠. 일본 경제의 정체를 다루던 제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서둘러 신문사 데스크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강남 테헤랄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특히 20대 CEO들을 중심으로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침 저희 도쿄지사에서 일하는 김 씨가 한국 스타트업 협회에 인맥이 있다고 하더군요.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순간 또 다른 서울을 만났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테헤랄로는 마치 실리콘밸리를 연상시켰어요. 첫 인터뷰 대상은 신생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지의 CEO 김민준 씨였습니다. 도착한 사무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된 개방적인 공간, 자유로운 복장의 직원들, 곳곳에 배치된 휴식 공간까지.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CEO의 나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30이 되기 전에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28살이라는 그의 말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중반의 임원들도 CEO라 불리기 어려운데 말이죠. 너무 어린 나이에 모험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실패하면 어떡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 씨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전 이미 2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청년다운 패기가 느껴졌어요. 문득 아들 켄타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진로 상담에서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아버지, 저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의 사무실을 나와 다음 인터뷰 장소로 향하는 길에 켄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안부를 물었죠. 취업 준비 잘 돼가니? 네, 아버지. 미쓰비시 전기 채용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평생 직장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인터뷰 대상은 AI 기술 스타트업 비전엑스의 박지윤 대표였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25살의 여성 CEO였습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창업했어요. 교수님께서만 반대하셨죠.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좋은 회사가 많은데 왜 모험을 하려고 하나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하셨나요? 왜 안 해봐야 하나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한국에서는 20대의 실패가 오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되죠.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실패는 평생의 오점으로 남아요. 취업은 물론 결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누가 감히 안정된 길을 벗어나려 하겠습니까? 점심시간 근처 카페에서 기사를 정리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중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옆자리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투자 미팅은 잡았어? 응. 다음 주 화요일 네이버 벤처스랑 소프트뱅크 벤처스 둘 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한국의 젊은 창업자들을 만난다.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1억 원의 지원금과 함께 사무공간, 멘토링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본의 창업 지원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수적인 심사 기준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죠. 게다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스타트업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만 5,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다는 통계가 실감되는 순간이었어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켄타,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아빠가 본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취업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도 이처럼 꺼지지 않겠지요. 오늘 만난 청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다. 도전하는 젊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스타트업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그날 저녁 마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빠, 오늘은 좀 어땠어요? 제가 보내드린 기사 읽어보셨죠?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습니다. 화면 속 마이는 제가 항상 보던 철없는 딸이 아닌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젊은이처럼 보였어요. 응. 내 덕분에 좋은 취재가 됐단다. 근데 마이, 넌 어떻게 그런 기사를 찾았니?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전 매일 한국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요. 아빠, 잠깐 시간 되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이는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한 K-팝 그룹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 영상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모든 콘텐츠가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죠. 게다가 멤버들은 데뷔 전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아요.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마이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SNS 전략, 팬 커뮤니티 관리, 콘텐츠 제작 방식까지. 그동안 제가 단순한 아이돌이라고 무시했던 것들 속에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아빠, 기억나세요? 작년에 제가 한국 콘서트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의미 없는 데에 돈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콘서트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있었어요. 한류는 이제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쓴 지난 기사들이 떠올랐어요. 일본 대중문화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기사에서 저는 일본 아이돌의 해외 공연을 대단한 성과로 다뤘었죠. 하지만 그들의 공연은 고작 아시아 몇 개 도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마이, 아빠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MZ세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닌 패션, 뷰티, 음식, 기술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아빠, 제 친구들은 이제 일본 화장품 대신 한국 화장품을 사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대부분 한국 제품이에요. 심지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보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죠. 마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일본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근데 아빠,
이건 단순히 누가 더 잘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발전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화가 끝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쓰려고 했던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죠? 그들의 에너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다. 주말에 돌아가면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구나.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아빠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참. 다음 주에 한국에서 대규모 K-팝 행사가 열린대요. 취재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통화를 끝내고 노트북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마이와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들이 물 흐르듯 써내려갔어요. 문득 작년 도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일본 아이돌 그룹의 미국 진출 기자 회견을 취재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CD 판매량을 강조했었죠. 디지털 시대의 구시대적인 전략을 고수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남의 거리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K-팝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한국 화장품을 사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어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들이었죠. 화장품 수출액만 해도 우리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였어요.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기사의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전하는 것이 아닌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시 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K-팝 페스티벌 취재, 좋은 생각이구나. 혹시 내가 알고 있는 팬 커뮤니티 정보도 있으면 공유해줄 수 있을까? 와, 진짜요? 아빠가 이런 제안을 하시다니. 제가 지금 바로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마이가 보내온 자료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페스티벌 정보, 주요 아티스트들의 프로필, 팬덤 문화에 대한 설명까지. 제 딸이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한류를 만들어낼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마이는 오히려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 스승이었던 거죠. 이제는 제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딸의 세대가 바라보는 미래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노트북을 다시 켜고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교훈 변화는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내 딸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마이의 제안대로 주말에 열리는 K-팝 페스티벌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고립된 채 일본의 우수성만 증명하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보고 듣고 싶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처음 놀란 것은 일본어가 자주 들린다는 거였어요. 도쿄에서 온 고등학생 단체 관광객부터 삿포로에서 왔다는 주부 커플까지 다양한 일본인들이 콘서트를 보러 오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콘서트 보러 오신 건가요? 용기를 내어 옆자리의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예요. 작년부터 한국 아이돌에 빠져서 일본에서도 팬클럽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그녀가 아이돌 팬이라니요. 더구나 팬클럽 활동까지 한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어떤 매력이 있길래. 아무래도 기자님이신가 보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아이돌 문화가 아니에요.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이죠. 일본은 너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그건 바로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공연장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일본인 회사원 그룹은 자신들이 하나네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직장인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매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도 함께 봐요. 주말엔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처음엔 취미였는데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됐죠. 40대 남성 회사원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하나네 활동을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저희가 만든 앱이에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죠. 벌써 회원이 3,000명이 넘어요. 도쿄, 오사카는 물론이고 후쿠오카,
삿포로에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지난주 썼던 기사가 떠올랐어요. 일본의 커뮤니티 앱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기 제 앞에서 평범한 회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고 저는 처음으로 K-팝 공연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관객들이었어요. 국적과 나이를 초월해 하나가 되어 호흡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실시간 자막 서비스였어요. 한국어 가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에 표시되었고 팬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일본의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마이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제가 얼마나 딸의 관심사를 무시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감동을 느끼며 즐기고 있었는데 저는 의미 없는 것이라며 일축해버렸으니까요. 공연 중간에 나온 VCR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에서 세계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엿보였어요. 일본의 아이돌들이 아직도 자국어만을 고집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딸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마익, 아빠가 오늘 콘서트에 다녀왔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아빠, 진짜 가셨네요? 어떠셨어요? 놀라웠어. 아빠가 몰랐던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싶었단다. 그참, 전 늘 이런 걸 보고 자랐는데 아빠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우셨죠? 처음으로 마이와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우연히 한국 음료수를 골랐어요. 계산대 앞에서 마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어떤 맛인지 이야기를 나눴죠. 아빠,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떠세요? 괜찮네. 다음에 도쿄에 가져가야겠다. 처음으로 딸과 무언가를 공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동안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훈계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호텔방에 돌아와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일본의 우수성이나 한국의 성장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변화와 소통,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달까요? 기사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닌 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마치 제 딸이 보여주려 했던 새로운 세상처럼요. 잠들기 전 마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말엔 같이 한국 드라마 한 편 볼까? 금방 답장이 왔어요. 정말요? 제가 좋은 거 추천해드릴게요.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작은 대화 하나, 작은 이해 하나가 모여 우리를 바꾸어가는 걸까요? 2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연재 기사의 첫 회가 실린 날, 평소와 달리 편집실이 조용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동료들의 격려나 비판이 있었을 텐데 이상할 정도로 반응이 없었죠. 사쿠라 선배, 기사 잘 봤습니다. 점심시간 신입 기자인 나카무라 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마이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선배님처럼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몇몇 젊은 기자들이 눈빛으로 동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쓴 기사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첫 회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변화는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린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에 제가 썼던 기사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닌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빠, 오늘 기사 벌써 봤어요. 현관문을 열자 마이가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써먹했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아빠 기사에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공감한다고 해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대요. 마이의 말처럼 젊은 층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변화의 시작과 함께 제 기사가 공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신문사의 간부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같이 예능 볼래요?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 예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보,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내 유키코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마이가 보는 프로그램을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이제는 함께 웃으시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지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더군요. 한국 취재를 떠날 때만 해도
일본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딸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연재 마지막 회의 원고를 쓰면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 안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 딸에게서 시작되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하나네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마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변화는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서재 벽에 걸린 일본 경제 저널리스트 상 옆에 마이가 찍어준 제 사진을 걸었습니다. 한국 콘서트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제야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가 보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제 시선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압도당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보, 저도 한국어 배워볼까 해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네. 우리 마이가 좋아하는 걸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가 났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네요.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마이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아빠, 오늘도 기사 잘 봤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이제 제가 쓸 다음 기사의 주제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번에는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사쿠라 히로시 기자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